경신고등학교 영어 내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즘 날이 많이 추웠는데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학부모님들한테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고요. 시간이 조금 한정된 만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성북 메가스터디랑 명인학원에서 학생들 영어 가르치고 있는 박건호라고 하고요. 강사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 본격적으로 말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고등학교 올라오면 뭐가 되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선 과목들도 있겠지만 특히 영어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성고등학교 내신 실제 기출 문제들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어지는지 그런 내용들 확인해 볼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시험에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제가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진행할지, 그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마 앞서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고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올해 이제 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으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학교 학생들 통상적으로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닌데 약 40%의 학생들이 90점에서 100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는 A등급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가운데 요게 이제 작년도까지 적용됐었던 9등급제에 해당하는 비율이고요. 이게 올해부터 적용되는 5등급제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등급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5등급제에서 1등급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등급에서 4등급에 기존에 해당하던 학생들이 바뀐 등급에서는 2등급에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는 1등급을 받아야만 조금 유의미한 성적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 점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받아야 되냐, 그런 것들도 아마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4학년 1학기 중간고사 요 1등급 커트라인 있죠. 1등급 커트라인이 94점이었었고요. 2등급 커트라인이 89점 정도였으니까 그거를 올해로 생각하면은 한 90점에서 89점 정도를 받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같은 학교 시험인데 2학기 중간고사는 훨씬 문제가 좀 더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89.5점이었고요. 2등급 커트라인이 84.1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생각하면 시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84점에서 5점 정도를 받으면 1등급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점수로 좀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 90점 밑으로 영어 점수가 떨어지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조금은 슬픈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거는 보편적인 중학교 영어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한 과에 기본적으로 본문을 한 4과에서 5과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 2과라고 하면은 지문 10지문에서 12지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 지문에 추가적인 프린트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건 저거 정도입니다. 각 과에서 관계대명사 중요하면 관계대명사만 물어보고 투부정사가 중요하면 딱 그것만 물어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예시는 제가 개성고등학교 설명이다 보니까 실제 개성고등학교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교과서 본문 2개 들어가는 거 완전히 동일하고요. 근데 아래 보시면 부교재, 작년에 EBS 부교재 사용했고 그 밑에 모의고사, 당해년도 모의고사가 매번 들어가요. 개성고 매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히 개성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지금 학교 프린트라고 적어놨지만 혹시 어머님들 그 주토피아 영화 아실까요? 그 동물들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학교에서 작년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자료를 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실제 시험에서 대화문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놓고 야 이거 시험에 나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성고등학교는 영어 수업 시간에 다뤄지는 모든 게 다 시험범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는 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선정한 단어장도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이 어법이라고 적어놨지만 앞에 지금 적어놓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에 적용된 모든 어법이 다 시험 범위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적혀진 텍스트만 봐도 양이 이만큼 늘어났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왼쪽에 지금 10지문에서 12지문 내외라고 적어드린 저 숫자만 잠깐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실제 출제된 범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제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 2가 본문 들어갔고요. 그 다음 말씀드렸던 EBS 부교재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랑 영어 독해 교재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치게 되면 9강 정도인데 지문으로 생각하면 이게 몇 지문이냐면 대략 50지문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10지문, 그 다음에 여기 50지문 지금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당해년도 3월 모의고사. 듣기는 안 들어갑니다. 듣기 제외하고 독해 지문만 따지고 보면 저것도 17지문 많으면 20지문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계산하기 쉽게 그냥 20지문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이 단어는 단어장 단순히 개수만 따지면 한 데이당 40개라서 400개예요. 400개인데 단어 그 제일 위에 있는 표제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동의어도 외워야 되고요. 반의어도 외워야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 그 단어장에 있는 예문이 시험에 나와요. 그럼 학생들이 그냥 단어 400개가 아니라 동반이어 예문까지 다 합친 이게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문으로 생각하면 몇 지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 적으면 80지문이고요. 많게 되면 시험 범위가 이것보다 조금 줄긴 하는데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지면 100지문 정도가 한 번 시험 볼 때 공부해야 되는 양인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앞에서 중학교 때 시험 범위 10지문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범위가 단순히 8배에서 10배 정도로 늘어난다. 이게 개성고등학교 영어 시험의 특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요거는 좀 통상적이에요. 객관식 27문제, 서술형 4문제, 총 31문제로 구성된 시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시험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는 비율이 어떠한지 제가 표로 좀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제일 범위를 크게 차지하는 건 50%에 해당하는 만큼 어법이랑 어입니다. 단순히 단어장에 있는 시험 문제 출제되고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지문에서 다뤄지는 어휘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지문에 있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서 쓰이는 동반이어까지도 같이 외워야 된다라는 거 하나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그냥 제목을 좀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순서라고만 적어놨는데 여기에 말씀드리는 순서는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찾기, 우리가 흔히 간접쓰기라고 말하는 유형들인데 다른 학교는 저 문제가 되게 쉬운 유형이에요. 왜? 그냥 외운 대로 풀면 되니까. 근데 개성고는 이것도 지문 변형을 조금씩 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비율로만 봤을 때 이런 것들 좀 쉬운 거니까 점수 받기 쉽지 않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개성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성고 시험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린 게 요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범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교가 그렇지 않아요. 개성고가 유달리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위도 많은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범위가 많은 학교들은 문제가 좀 쉬워요. 근데 개성고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 변형을 많이 한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건 지문에 대한 변형을 하기는 하는데 지문 변형이 들어가는 게 엄청 많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문을 아예 새로 쓰는 경우는 없는데 그럼에도 제가 변형이 많다라고 적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지문에서 이론이 나와요. 그럼 그 이론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가 적절한 것은 하고 문제를 냅니다. 그거 같은 경우 제가 뒤쪽에 문제로도 넣어놨는데 그럼 그 적용한 사례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내용들인 거예요. 애들이 배웠던 내용이 이만큼이고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서 야 너네 읽고 한번 풀어봐 이런 식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제가 변형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객관식이랑 서술형 비중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20점 배점이 나옵니다. 요거는 매해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 자체의 변형은 없지만 내용 일치 문제가 약간은 까다롭게 출제된다. 그거 한 가지. 그다음 두 번째로
소재 관련된 외부 지문 활용한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학생들한테 다뤄질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관식, 어형 변화하는 거 요거는 다른 학교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서술형 배점 20점 중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다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서술형 문제를 되게 까다롭게 내시는데 그래서 제가 뒤에 서술형 문제 두 가지를 나란히 배치해서 뭐가 다른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뒷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개성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제가 좀 보기 좋게 타이핑을 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이에요. 이게 지문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 시험지로 출력되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시험지 한쪽 면 다 차지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만 요 지문 같은 경우는 교과서 지문을 그냥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일단 지문은 그대로인데 자 그럼 이 지문에 대해서 출제되는 문제가 뭐냐? 그게 요건 겁니다.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 선지, 이게 선지예요. 선지 A 선지가 이거고요. B 선지가 이거고 C 선지가 이건 겁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아마 이제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야 너네 중학교 때 내용일치 문제 나왔던 거 어떻게 나왔어라고 물어보시면 선지 하나당 많아야 한두 줄이에요. 근데 한 지문, 선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요거에 대한 내용일치를 물어보는데 시험을 까다롭게 내면 그 내용도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이 지문이 말하는 거, 이 선지가 말하는 게 뭔지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게 일단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요거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 지금 분량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이 지문이고요. 오른쪽이 선지예요. 이게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의 범위인 거고 얘가 내가 시험장에서 읽어야 되는 범위인 겁니다. 한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얘가 훨씬 양이 많죠. 여기서 나타났었던 어떤 한 이론이나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적용된 사례 적절한 거 하나 찾아봐 하고 출제하는 이런 유형이 항상 출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개성고등학교는 이런 문제가 매번 출제된다. 그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지문 혹은 복합지문 결합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하고 나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지문이에요. 출제도 다르고요. 범위도 다른 지문들인데 다른 지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원래 학생들이 문제 하나를 풀면 그 유형에 해당하는 한 문제만 풀면 되는 건데 얘는 각각의 선지가 하나의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 안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최소 3문제에서 5문제인 겁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하나인데 풀어야 될 시간은 3배에서 5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수 자체는 아까 객관식 27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서술형 문제 넣어드린 건데 요거는 서술형 문제고요. 그거 해당하는 지문으로 제가 넣어드린 거고 요게 실제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로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문제는 학생들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 그냥 본문에서 외웠던 것 그대로 써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왼쪽에 있는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요거 지시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 제일 첫 번째, 보기에 주어져 있는 단어 중에 10개를 골라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단어가 10개가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안 써야 될 단어를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표시가 돼 있는 거는 변형해서 한 번씩만 써야 돼요. 즉 품사에 대한 변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별 표시가 없는 것들은 내가 변형 없이 한 번씩 써야 돼요. 얘네들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너가 뺄 건 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기 이외의 단어는 쓰면 안 되고요. 아래 선생님이 내가 요즘 문장을 이렇게 작성할 거고 너가 여기에 맞춰서 채워라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 영작 실력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틀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영작을 해야 되는 만큼 이러한 유형이 서술형 유형 중에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로 가능한 거, 추가적으로 내가 실제 지문에 대한 요지나 요약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서술형에 대한 연습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 제일 첫 번째, 단어 무조건 중요합니다. 출제 범위도 많고 실제 시험에서 변형되는 내용들도 많은 만큼 단어는 반드시 꼼꼼하게 외워야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집에 들어가시면서 저희 아이가 단어에 대한 공부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라고 생각이 되시면 들어가면서 단어장 한 권 정도는 사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 지문이 그대로 안 나와요. 지문 변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단순히 내가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서술형 문장 쓰려면 영작 실력 필요하고요. 네 번째, 내가 시험장에서 보게 될 문장들은 처음 보는 문장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려면 가져야 되는 건 구문 분석, 쉽게 말하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대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첫 번째, 범위가 많아요. 그러면 단순히 외우는 거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럼 각 지문들에 대해서 지문에 대한 전개가 이런 식으로 되고 중요 포인트들이 뭔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본인 시험장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정도만 읽고 요거 내용 이거 하는 거였지 에 대한 게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걸 일반적으로 도식화라고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 진행해 줄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범위가 많다 보니까 주 단위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습량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 단위로 그거 범위에 해당하는 리뷰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주간지 형태로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단어 시험도 마찬가지. 단순히 단어만 외우면 안 돼요. 동반이어 플러스 예문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단어 시험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제가 아마 출강하는 요일이 아마 3일에서 4일 정도 될 건데, 그날 이외에도 학생들 따로 한 번씩 불러서 클리닉 진행할 거고, 거기에 대한 학습 진행 상황 및 테스트 결과들도 학부모님들께 매번 전달해 드릴 거고요. 학생들이 가장 체감으로 많이 느끼는 건 요 네 번째예요. 제가 그 학교 기출 분석을 다 해서 그거에 맞게끔 만드는 실제 시험지로 시험 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내가 취약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게 요 네 번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은 아마 확인하셨겠지만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진행하고요. 클리닉 자체는 토요일 날 수업 지식 앞 시간에 진행하고, 요거 이외에도 다른 요일에도 클리닉은 기본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고등학교는 단순히 암기만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돼야 되고,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짧게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게 된다라고 조금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즉 과정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게 개성고등학교 내신 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어 내신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학생들이 처음 보는 시험에서 긴장도 많이 할 거고, 요렇게 조금은 어렵다는 내용들만 많이 듣다 보면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저랑 같이 잘 공부해서 대비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